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하고 판결이 나기 전에 사실상 처벌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는 미결 구금은 최대한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시기 4만 8천 명이던 교도소 수용자 숫자가 6만 4,5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윤석열 정권, 곧 검사 독재 정권은 구속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영업으로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고 중국 간첩 99명이 어쩌고 하는 100% 순도의 거짓말을 언론 보도라고 해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의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도 경호처장에 대한 수사도 모두 철저하게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국민에게는 또 야당에게는 가혹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법치는 없습니다. 법의 지배는 이런 일탈을 일삼는 기득권 세력을 민주적 시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진영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네. 진영 이런 거 하시죠 가끔. 예, JYP 이런 거 하죠. 네. 네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말이 길었는데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스카이데일리 이런 것도 그렇고 무슨 서부지원 난동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형사처벌이 좀 솜방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윤석열은 구속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와 있고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내리는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판사들이 호응해주기 때문에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완성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보통 우리가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평등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자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그것을 지켜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조희대 재판관과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 그리고 이른바 일반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든가 이걸 남발하고 그걸 승인해준 법원의 문제도 저는 꼭 짚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뭐 법원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26일에 법관 대표자 회의를 하는데 네. 안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달리 뭐 법원의 독립 뭐 이런 걸 다룬다면서요? 그게 또 외부에 알려진 안건과 내부 망에 올라온 안건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즉 이중 플레이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국회와 민주당이 행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청문회 하겠다라는 견제 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국민적 여론을 생각하니까 양비론적으로 조희대의 이 과잉 신속되었던 재판 절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지기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사과하는 척은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살짝 사과하되 자기들의 기득권을 네. 유지 옹호하는 건 어디 가지 않는다. 제가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성가족이라고 계속 네네.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제우스, 아폴로, 아폴로 니테도 나오고 비너스도 나오고 뭐 바카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신들의 세상은 더 음흉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온갖 흉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자기들 것이는 잘 벌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보는 인간 세상에서는 조금만 험한 일이 벌어지면 벼락을 던지기도 하고 삼지창을 던지기도 하면서 막 징벌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관들이다. 자기들 세계에서는 숨겨진 세상 위에서 구름 위의 세상에서 함부로 나쁜 짓을 해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했을 때는 아주 엄격하게 근엄한 척, 신성한 척 재판을 통해서 엄벌을 하려고 한다. 그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을 많이 시킨 그런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익병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네. 네. 의사? 피부과 의사 아닙니까? 네네. 네, 유명한 셀럽이죠. 네네.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네네네. 근데 이 양반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성은 군대 안 가니까 참정권을 다 주지 말고 뭐 4분의 3만 주자. 이런 여성 비하 발언을 했고요. 네. 또 박정희 독재가 뭐가 문제냐 네. 이런 발언했다가
예능에서 하차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스물스물 기어 나오더니 지금 이준석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네, 그것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와, 그 이런 사람 받아도 되나요 캠프에서? 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갈라치고 여성 비하하고 네, 뭐 같은 독재 사람들, 찬양하고 네, 그런 사람들 끼리끼리 아닙니까? 논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한번 박사님 잠깐 보시고 오실래요? 민주당에서는 저기 뭐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번은 다 가게 되죠.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뭐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데인가요? 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저 어떻게 얘기해야 뭐 됩니까? 일반적인 예능 오락 유튜브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치, 사회, 공적인 영역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하는 유튜브에서는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준석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고 제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꺼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막아내겠다. 네, 그 지기현 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도 룸살롱 그 접대 의혹이 있어서 재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고 고의적으로 저 이야기를 꺼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얘기를 저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네. 50대 이상의 남성이라고 세대를 특정하잖아요. 그럼 50대 이상의 남성인 사람들은 다 갔다 와야 돼요. 룸사롱이나 다니는 네네네. 그런 형편없는 사실 그 그렇죠. 범죄 아닙니까? 룸사롱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살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 어떤 아가씨라 불리는 여성들이 술 따라주고 막 성적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도 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그럼 50대 이상의 남성은 다 그런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른바 이제 꼰대 또는 이 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독재가 뭐 어땠어? 네네. 이 룸살롱이 뭐 어땠어? 지나온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미화하면서 그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누군가 하면 김문수하고 또 똑같아요. 이야기하는 패턴들이 보면 김문수도 지금 용납되지 않는 성적 발언들을 지금도 막 해대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가서도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노동관도 그렇고 민주주의관도 그렇고 자신이 청년 시절 20대 초반에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될 때 그때 받았던 경험 이상으로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이른바 수구 또는 뭐 이 극단적 표현하면은 퇴행적인 그런 하나의 정신적 퇴행과 사회 인식의 퇴행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자기는 부자일 거 아니에요. 의사니까. 그렇죠. 네. 형편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 1번을 좀 조롱하는 것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이게 들었어요. 도덕성의 문제지 네. 빈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본인 가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지 빈부의 문제로 가난해서 못 가는 사람이 무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역시 천민적인 하나의 계급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었던 함익병의 목소리가 한 40초가 안 되는데 네. 한 방에 여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성 1번, 남성 1번,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1번.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전문가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들이 그 사회를 보는 시선들 그리고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이라든가 노동자를 보는 시선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깔려 있고 이준석 그 멘트 보시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처럼 그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와.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런 이야기 사실 부끄러워서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와.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씨 부인이 뭐
나도 옛날에 노조위원장 했지만 그때는 진짜 좋은 노조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모임이고 지금 노조는 다 민주노총도 아니라 그분들은 민노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민노총에 오염된 노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네요. 이런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라는 데가 내부의 그 일부 구성원들이 이념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좋은 단체입니다. 네. 그 단체 자체를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나라 노동 상권이 보장되어 있고요. 특히 민주노총이 가지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과 싸워왔던 노동운동의 맥을 잇고 있단 말이에요. 전태일 열사가 민주노총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되죠. 네.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다음에 4차장이 동시에 사표를 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망간 거죠. 뭐. 도망갔다. 네. 근데 여기 참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공직자들은요 비리 연루 의혹이라든가 또는 법률적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사표 수리를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표 수리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검찰총장이 사표 수리를 안 해야 돼요. 이거 사표 수리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죠. 네. 법무부 장관이 사표 수리를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원래로 근데 치면. 사표 수리를 하고 퇴직하는 날이 선거 전날인 6월 2일이다까지 귀에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쳤다고 봐야죠. 짜고 쳤다고 봐야죠. 원래 그 윤리감찰단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법무부 감찰국장이 있잖아요. 네. 감찰부장인지 국장인지 있습니다. 그다음 검찰국장도 있고요. 이쪽에서 어떤 뭐 이 비리라든가 또는 이게 김건희 건 아닙니까? 수사 관련해서 그렇죠. 제대로 수사 안 했다면 이게 직무유기거든요. 네. 저보다 잘 아시면 직무유기는 직권남용과 또 연결됩니다. 그대로. 그런 혐의가 있다면 이거 퇴직하면 안 돼요. 일반 공무원들 퇴직 안 시켜줍니다.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징계를 받으면 또 변호사 개업에도 영향이 영향이 있죠. 있으니까 네네. 미리 선수치고 도망갔다. 그래서 도망가고 뭐 저는 뭐 한 외국 한 6개월 또 도망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이 떠오르네요. 네. 그때 중수부장이라는 친구가 문제 생기니까 미국 갔죠. 도망갔죠. 네. 참. 근데 이걸 버젓이 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이게 이제 법꾸라지들, 법비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하는 거 보세요.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영화 보러 저기 극장에 갑니다. 네. 박근혜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가 했던 반성, 박근혜가 했던 그 자숙의 시간을 칩감에서 보냈던 거. 최소한의 양심은 박근혜는 있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윤석열 하는 행태를 보면. 윤석열을 보면 박근혜를 욕했던 게 미안해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정도다라는 듭니다. 건데 그럼 법원과 검찰의 자정 노력이라는 건 믿지 불가능한 않습니다. 기대다. 저는 뭐 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법원은 혼 좀 나야 됩니다. 이제까지 국민들로 받았던 신성한 영역으로서의 존경심들 그리고 상권 분립을 핑계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특권과 기득권을 만들 것들 이런 것들 진짜 혼이 나야 됩니다. 이번에는. 네, 혼이 나야 된다.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네. 제도적 개혁도 막상 이제 진짜 개혁에 들어가면 저희가 그런 뭐 상처랄까 역사가 있었던 게 검수완박이라고 구호는 요란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했잖아요. 네. 어떤 점을 잘 챙겨봐야 됩니까? 저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좌파와 진보는 법률과 제도로서 규칙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규정하고 또는 그 틀 밖으로 못 나가도록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결국은 법률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틈새가 있어요. 네. 법꾸라지들은 그걸 다 헤쳐서 도망가요. 그럼 결국은 뭐냐 사람이다. 즉 프랑스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부역자들을 청산했던 것과 같은 청산 절차가 한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를 거쳤는데도 청산이 안 됐고요. 군사독재를 거쳤는데도 청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 과정들에서 나쁜 짓을 하고 부역을 하더라도 목이 달아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늘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인적 청산이 완벽하게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방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단절이 안 됐고 독재 청산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단절이 안 됐고 검소나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그렇죠. 단절이 검소나 안 파소나 그때 사람들이 쭉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됐고 그렇죠. 하물며 정당조차도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당 하다가 공화당 하다가 민정당 하다가 민자당 하다가
한나라당 하다가 지금 저도 국민의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뿌리가 어딥니까? 네. 청산이 안 됐잖아요. 자꾸 우리는 역사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을 통해서 청산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데 조금 너무 뭐라고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도외시했던 것 같아요. 네네.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과 투쟁이 있은 다음에 통합이 있는 겁니다. 통합은 또 국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네. 네. 경상도 국민, 네네. 강원도 국민, 네네. 경기도 국민과 하는 게 통합. 대한민국은 통합이죠. 통합보다 일단 네. 청산이 먼저 돼야 됩니다. 청산. 네.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네. 근데 유튜브 곳곳에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뭐 종일 네네. 운전해서 갔다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또 깔때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법 초안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아이고야. 2005년인가 6년에 제가 민주연구원 전신인 열린정책연구원에 네. 제가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재외국민 투표법을 만들자 해서 그때 외교부하고 행안부, 성관 이렇게 해서 같이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큰일 하셨네요. 아닙니다. 아니 그 재외 국민들이 예. 뭐 여러시잖아요. 뭐 교포도 있고 또 유학생도 있고 상사주재원도 있고 외교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 그 이유만으로 참정권이라는 기본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그러면 안 거는 되죠. 사실 후진국이었는데 네네. 그 초석을 놓으셨군요. 그게 아이고. 요즘은 제가 뭐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하여튼. 당시에 25일 전인가 투표하는 걸로 해서 네네. 우편 투표로 네네. 하고 이제 공간에 찾아와서 투표하는 네. 형태로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재외 국민에 한해서 좀 더 뭐랍니까 인증서를 강화해 가지고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 방향들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자투표 같은 경우 네네네. 너무 고생하시니까. 네네네. 야, 근데 하여튼 이분들의 그 열기는 뭐예요? 외국 나가 있으면 이제 또 애국자가 되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빨리 윤석열 정부가 청산됐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는 기사가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태국, 타일랜드 같은 데서 쿠데타 내란 딱 나자마자 네네. 한국 돈은 안 바꿔줍니다라고 네네. 써붙였던 것에 대한 네네. 상처가 있는 거군요. 상처가 있죠. 네. 그게 국격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이런 대접받은 적은 없었는데 네네. 윤석열 하나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주권재민의 원칙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대선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여서 네. 여론조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실제로 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 국내에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율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재외국민이야말로 진짜 투표 편의성이 굉장히 네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 투표 뭐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와서 투표한다면 이게 국내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재외국민 투표가 생긴 이후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디서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재외국민 전체에서. 아. 사실 재외국민 투표법을 만들 때 네. 미국 교포들이 재외국민 투표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한 200만 가까이 됩니다. 200만 가까이 되는데 결국은 있잖아요. 그 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투표를 못 해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이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제법 있는데 유학생이라든가 상사 주재원들은 임시 체류자잖아요. 그죠? 임시 체류자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외국민 투표하면은 미국, 중국, 일본 요 세 군데가 크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동포들 중에 한국 국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네, 알기로 한 그렇죠. 50만 명 네네.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다 민주당 몰표 나옵니다. 아니 그 까닥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예를 들면 미국 가면은 한국인들이 유색 인종이 취급받잖아요. 네네. 미국의 유색 인종은 미국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어. 그 현상들이 그대로 한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 그리고 또 고학력층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그대로 지지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민주당이 우리 교포들의 권익의 문제라든가 인권 신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제주도가 민주당 몰표 찍는 것과 네네. 똑같이 네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이 4.3 4.3인데 네, 4.3 사건. 4.3을 좌익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지금 유력 정당의 후보잖아요. 그렇죠. 네. 김문수. 네네네. 그러면 거기도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이 있겠네요. 심판이 있죠. 네. 과거에 그 조병욱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조병욱 박사 자제들이 아드님들도 정치를 민주당에서 했죠. 정치를 했어요. 네. 근데 제주도를 못 들어갔어요. 어. 조병욱 박사가 미 군정청 시절입니까? 네네. 미 군정청 시절에 총무부장인가 했잖아요. 예, 네, 그게 경무, 요즘은 경무. 경무국장 행안부 네. 장관인데 네. 그 당시에 제주 4.3 사건의 지휘자로서의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치인들에게 제주는 극단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아주 환영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환영받고 노무현 그랬죠. 대통령은 사과하고. 정말 큰 환영을 네. 받았죠. 네. 네, 진심어리 사과를 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씨 얘기 좀 할게요. 뭐 수신을 차단한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들을 하고 또 갈라치기에 능하다 뭐 그리고 비호감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분석보다 아. 그 이뇨한 의원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릴 때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면 제일 신랄한 비판 아닌가요? 네. 윤석열처럼 네네네. 작은 윤석열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모든 언어의 구사라든가 인간관계를 대하는 것이 타인을 욕보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사회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이게 습성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정치적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로까지 치환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치를 할 인격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도 그럼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유권자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사랑, 그 정치- 당원들에 대한 사랑.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네.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여삐 여기는 마음. 나보다 약자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수호 추심이라고 하면 뭐 수호지심이라고 합니까? 뭐 세종대왕이 그 나라 백성이 뭐 어리석어 뭐 네네. 뭐 어린 백성이 미루고자 할 배 없어도. 예, 네. 그런 마음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잘난 마음이 있습니다. 음. 난 잘났어. 네네. 그래서 정치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를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하물며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늘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네. 예, 좀 그래서 정치인들은 또 오지랖이 넓거든요. 어. 근데 이준석을 보면은 수호지심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잘난 마음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토론에 나가지고 상대 후보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국에 좋은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런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어요? 참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허은하 대표도 그런데 자기가 당 대표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윤석열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함께하는 당의 대표는 쫓아내지 않아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아니 이런 게 허물어지는 걸 보고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구태 정치의 화신이다라는 생각이. 양두구육했다. 양두구육한 주체가 당신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을 그 양고기라고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 거예요. 그 개고기는 윤석열인 거고 판 사람은 이준석 자신이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피해자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피해자죠? 윤석열한테 속았다는 거죠. 양고기인 줄 알았는데 개고기였다고. 네. 아이고. 아니 속은 것도 잘못일 수 있지만 팔았잖아요, 자기가. 아니 그 윤석열을 가까이서 보면요 속을 수 없는 캐릭터 아닙니까? 이를테면 하는 말이나 우리는 네네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을 찍은 많은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하고도 과감하게 맞짱 뜬다. 그래서 네네네. 어떤 면에서 정의를 실현할 사람 아니냐라는 착각, 착시라도 있을 수 있지만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본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잘 알죠. 몇 마디 말해보면 알잖아요, 윤석열은. 아이고 네. 이준석이 그 당시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명태균과 김건희와 만나면서 했던 행태들이 대략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 했던 행실은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든 것을 윤석열한테 다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물론 뭐 윤석열이 제일 나쁜 악당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준석은 그러면 최소한 조연급 안 됩니까? 악당 영화의 조연급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준석은 자기가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른들 욕 보이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그래도 아니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 중에 뭐 몇 명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준석 후계자라고 볼 수 있냐 없냐 네. 다르면 어떻게 다르냐.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아들 김현철 씨 감옥에 보내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음. 그리고 이른바 이 김영삼 대통령이 가졌던 이 불굴의 의지 이런 부분들 뭐 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익을 위해서 조면 섞게 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늘 통합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이 통합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늘 갈라치기 합니다. 저는 비교의 영역에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아시죠 개인적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근거리에서 보신 거잖아요. 네네네. 말도 해보고 네네네. 밥도 먹어보고 네, 술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좀 젊은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비교해 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반칙을 정말 싫어합니다. 네. 이준석 반칙의 황제입니다. 허은하를 쫓아내는 과정들도 반칙의 연속이 있고요. 명태균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정입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도 저는 반칙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준석과는 완전 다른 캐릭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겨. 네. 내가 좀 더 나갈 수 있어라고 알고 또 참모들이 혹시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장난질을 안 치죠. 난 반칙 안 해. 네, 이렇게. 반칙 안 해요. 네. 그게 완벽하게 다른 거죠. 이준석은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2% 3%에서 올라갔다. 네네. 나도 올라갈 수 있다. 아. 그런 측면에 아마 양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완전 다르죠. 한 사람은 정치를 진정성을 갖고 철학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장결을 갖고 수사원 받듯이 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에서 올라갔다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손해 보는 일도 감수했던 그렇죠. 바보로서의 이미지도 컸던 거 아닙니까? 진정성을 갖고 네. 질 수도 있는 게임이지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준석은 그런 게 없어요. 수계산 해보고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으로 모욕적이죠. 들리겠네요. 모욕적이죠. 네. YS도 모욕적일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 TV 토론은 보셨죠? 네네네. 이제 내일도 또 하는데 권영국 후보의 역할이 좀 주목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왜 나왔나 싶었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네. 보니까 그래도 역할도 있고 좋네 뭐 이런. 맞아요. 네. 오히려 투박함이 돋보였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권영경 후보 이야기 30년 전부터 하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권영길 후보가 하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문익환 목사님, 뭐 백기환 선생도 후보 나왔으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 재야 시절에 하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투박하게 김문수를 향해서 내란 공범이다. 그리고 여기 있을 자격도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 탄압하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원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세련된 심상정보다 투박한 권영국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하자면은 총론에서는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네네. 권영국 후보가 제기한 이야기가 큰 흐름에서의 역사적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현실적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있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으니까 좀 더 부드럽게 가야 되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 SPC에서 사람이 또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 제빵원 허영인 사업장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데 그 직후에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네, 그왜 일하러 먹고 살라고 공장에 갔는데 못 네네. 돌아오고 죽어서 돌아오냐 말이 안 된다.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도 막 노동경찰로 바꿔야지 하고 네네. 특사경 경태로 하는 게 맞다고. 특사경 맞죠. 지금도 그 네. 역할을 하는데 임금 정도 적은 숫자 3,000명 정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증언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네. 이거 진보정당 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하고 얘기죠. 있는 똑같은 거잖아요. 얘기죠. 네. 아마 노동법원도 만들자 이럴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런데. 네, 네. 그러면 권영국 후보의 역할은 뭡니까? 매기? 매기라는 표현은 좀 네네. 그렇고요. 제가 보기엔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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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곳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집권 세력이니까 큰 배를 타고
많은 국민들과 그다음에 보물과 재화를 싣고 운항을 하는 거대한 상선의 선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되게 멋있네요.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는 계속 등대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해달라. 네네. 등대는 꺼지면 안 되잖아요. 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역할은 소중하게 있고 네네네.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배가 등치가 크고 그렇죠. 온갖 거 다 타야 되고 뭐 네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다 탔으니까 네네. 이걸 안전하게 모시는 역할이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사하네요. 이거 박 선생님 처음 만드신 표현입니까? 그냥 금방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세상에 없던 표현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써먹으셔도 됩니다. 야, 대단하네요. 네. 네. 아니 저 그냥 안 써먹고 네. 박진영 선생님한테 아유, 들었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써먹을 겁니다. 많이 써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좋은.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씨도 그렇고 김문수 씨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후보 공격하러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서 차별성을 보이겠다. 이재명 악마와. 그래서 커피값 뭐 120원 이것도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이럴 네. 때 권영국 후보의 역할도 돋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맞는 거죠. 이제 방어 역할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렇죠. 이제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한국 사회에 진보 정당이 필요합니다. 네. 민주당은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화되고 우파적 현상들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뭐라고 합니까? 죽비 같은 역할들을 진보 정당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보 정당의 기본은 노동자, 농민이라는 근로하는 대중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의당이 가졌던 문제점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페미라든가 또는 환경론자들이 주축이 되면서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또는 환경론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난 여성도 노동자. 그렇죠. 노동의 관점에서 정체성이 보고 되게 중요하죠. 네. 소외의 관점에서 시작 출발을 네,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전문가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네네. 출마를 대선 후보를 뽑아서 출마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단일화나 뭐 지지하면서 뭐 사퇴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왜 이랬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닌가요? 저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님 좋아합니다. 뭐 네네. 진짜 면회라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전에도 제가 뭐 좀 우습지만 우스운 수준이만 한 번씩 이제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아,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후보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네. 후보를 냄과 동시에 정강 정책을 가다듬어서 좀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형적인 미국식 리버럴 정당이거나 아니면 유럽식 사민주의 정당 정도로 하나의 지향점을 잡고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실패는 민주당에 가지는 호남에서의 적대감 이 부분이 조국 혁신당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회초리. 죽비로서의 역할. 호남에서의 회초리 역할. 네.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호남에 민주당 구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호남의 그 좀 개혁적이거나 신진 정치 엘리트들이 그 구태에 막 가로막혀서 진출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들을 조국 혁신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풀려고 한다라는 방식, 이거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거는 개인적 아쉬움이나 정치적 진출의 아쉬움이지 정치 노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정치 노선의 문제는 뭐냐? 아까 정의당이라든가 진보정당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정당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 페미니즘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권의 문제, 다양한 세계 평화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범진보주의 정당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쇄빙선으로서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당을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구성원들의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죠. 철학이 민주당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네. 그만해야 된다. 네.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일보는 뭐 진보지가 아니고 약간 중도로서의 역할을 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어정쩡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한국일보를 보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요. 대선 주요 후보들을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질로 분석했는데
항목이 15개 항목이에요. 네네. 이걸 가지고 평가했는데 15개 항목에서 다 1등한 후보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재명 후보인데. 이게 두 가지 현상입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가 워낙 오랫동안 검증되면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보다도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더 부각됐다. 아니 도지사 2번 했던 김문수인데도 네. 하여튼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타 후보들이 너무 형편없다.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권영규 후보께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대선 주자감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네. 김문수나 이준석도 대선 주자감이 못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잘하는데 상대편이 못하니까 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정말 그 나쁜 교육 중에 하나가 우열반을 갈라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우등생 반과 열등생 반. 그래서 그냥 적당히 공부하는 친구가 우등생 반 가면 꼴찌지만 그렇죠. 열등생 반 가면 1등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런 겁니다. 효과도 있고 근데 이 학생이 우등생 반에서도 1등하는 학생이었다. 네네. 압도적 1등. 저는 민주화 이후에 보수 정당 후보로서 뭐 Y에서는 뭐 워낙 어른이니까 네네네. 제쳐두고 이회창만한 분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 그 정도로 정통 보수의 철학과 정치 행태를 보여준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정치가 당 대표를 보거나 대선 후보를 보거나 후진적입니다. 20년 전에 이회창만한 사람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네네네. 그렇지. 이회창과 이명박은 완전히 다른 종류. 완전 하나는 뭐 장사치 수준이고. 네네. 네. 그래도 이회창은 법치주의의 원칙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품격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약간 물론 엇나갈 때도 좀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나와서도 뭐 기자 되냐 뭐 이런 건 그런 있었지만, 엘리트주의는 있었죠. 네. 문제가 됐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네. 방송 준비하면서도 다음 포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여론조사들이 막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또 보니까 데일리한 뭐 데일리한 공정. 공정인가요? 뭐 이런 또 에너지 경제신문 이런 데인데 이건 믿고 걸러도 되는 거죠. 믿고 걸러도 되죠.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실제로 전화를 합니까? 절차는 하죠. 합니까? 네. 하나 의심하자면은 네. 뭐라고 합니까? 숫자를 다 안 채우고 곱하기 2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1000명이라고 얘기하고는 500명밖에 안 한다. 채우기 어렵거든요. 네네. 20대 같은 경우에.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질문지 순서에 초반에 그 여론조사 회사를 강조한다거나 국민의힘에 관련되는 이슈를 먼저 질문하고 후보 지지도를 또 나중에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효과인가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2021년도에 있었던 명태균발 작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안철수하고 오세훈 단일화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첫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에 관심이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화 끊어버리겠죠. 네네.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힘 지지도 훨씬 높게 나오죠. 여기 질문지 순서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방법들. 이런 이제 그 기술들이 있고요. 사법 리스크가 많고 저쩌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잔뜩 한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죠. 질문을 뽑을 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민주당 지지자 바로 끊어버리죠. 실제 여론으로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 50대 35, 그다음 한 5, 6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네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NBS입니다. 그러니까 MBS가 정규 조사를 하는 거죠. 정규 조사하는 것은 믿을만합니다. 여기 하고 또 갤럽하고. 근데 저기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떨어졌습니다. 49에서 46으로 떨어졌고 김문수는 27에서 32로 저쯤 되면 많이 올라온 거고 이준석도 7에서 10으로 올라왔는데 권영국은 안 보이다가 1이 잡혔고요. 황교안은 1위였다가 빵으로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없다 모르면 좀 줄어들었죠. 선거가 가까우니까.
저 정도가 현실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저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없다 무응답이 10%지 않습니까? 네. 저 10%는 나머지 받은 지지율에 분산돼서 흡수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저기서 한 3% 정도 더 나오고, 그럼 김문수 후보는 2% 정도 더 나오고, 네. 이준석 후보는 1% 더 나오고, 네. 이렇게 가는 경향으로 그럼 갑니다. 지금 저 MBS가 물론 오차 범위 내가 있지만 네네네네.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라고 친다면 결국 선거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49 정도, 네네네. 김문수 후보가 한 34 정도가 나올 거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50% 넘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넘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원래 예측했던 것과 좀 다르게 움직여요. 저는 원래 이재명 후보가 55, 김문수 40, 이준석 5 이렇게 봤는데요. 네. 김문수가 너무 못해요. 아, 김문수가 너무 못하고 이준석이 장깨가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 10% 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제 의견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일리한 뭐 이런 하여튼 언론들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네. 야,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봐. 지금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3% 차이로 좁혀졌어. 네. 곧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이준석 너 때문이야. 네, 단일 압박하는 거죠. 네. 단일 먹힙니까?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이제 보수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이 단일화를 할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일화 한 다음에 단일화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요. 네.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명분으로서 윤석열, 김건희가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익관계 따지는 사람 아닙니까?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세력 분포가 이준석이 들어가더라도 당권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한테 당권을 약속해줬다고 하잖아요. 30명의 친윤이. 네. 30명 밖에 있는 31명 한 번째 친윤이 내가 출마할게 그러고 나와버리고 그걸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 저 사람 지지해줘라 이러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가봐야지 당대표를 못 먹어요. 아니 그리고 계산해보면. 또 하나는 뭐 당대표가 되는 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표들이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이준석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아닌가요? 국힘에? 그렇죠. 네. 그것도 영향력이 네, 있을 그런 거 부분 아닙니까? 들고 또 한동훈이 제법 또 알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동훈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법 큰 팬덤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그 무슨 먹방하면서요? 네,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네네. 뭐 그런 현상이 있는가 봐요. 네. 아, 한번 저희도 이해하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저렇게 해서도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준석은 나쁘게 해서 팬덤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한동훈은 나쁘게 해서 팬덤 만든 건 아니거든. 네네. 웃기게 해서 팬덤을 만들었거든. 네, 네. 근데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거 참 포스트 모던한 현상이구나.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디에나 통하지 않지만 국힘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통하기도 했다. 네네네. 네. 저는 뭐 본질적으로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저 사람도 윤석열이 법률적으로 장난치고 했던 범법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수가 뭔지 철학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이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준석의 내일은 뭡니까? 이준석이 내일은 이재명을 끝까지 물고 뜯는 하이에나죠. 아, 하이에나 두목이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유의미한 정당으로서 개혁신당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하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합당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을 붕괴시키면서 자기 주도권을 잡으면서 합당하고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면 단일화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또 별개인가요? 지금 단일화를 해버리면요. 친윤들과 김문수의 주도권이 그대로 보장되는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공간이 좁아지죠. 네네. 그러니까 더 망해라죠. 저쪽을 더 망가뜨리고 네네. 난 다음에 무위화를 입성하겠다. 그렇죠. 의도한 대로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세력이 커버렸고 그리고 윤석열이 신격화되어 가지고 극우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이 국민의힘에 그대로 투영될 겁니다. 신격화돼 있습니까? 극우들은 윤석열을 신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윤석열 뭐 이런 거 네네. 대통령 영화 보러 가서 졸아도 그렇죠. 뭐 좋은 게 아니죠. 신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 감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요. 신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야 정말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뭐 이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여서 이렇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 차량이나 운동원들은 많이 보이는데
김문수 후보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 나머지 후보는 말할 것도 그게 없고요. 윤석열 치하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길 것 같지 않고 김문수가 실력이 없고 그러니까 선거운동원들도 신이 안 나고 그냥 골목에서 숨어서 버티는 거죠. 그럼 정말 쉬고 계신 분들도 쉬고 되게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 저기 전남 곡성에서는 민주당 유세차에 올라와서 같이 춤도 추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야말로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네, 네. 이제 열흘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쨌든 단일화 문제라고 봅니다. 단일화 네. 문제는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수를 안 해야죠. 네. 마지막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거 운동에서 실수라는 측면에서 뭐 좀 따끔하게 야단치실 일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죠. 특별히 실수는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 120원 발언은 어쨌든 뭐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건 지금 발언은 아니고 네, 옛날에 네, 옛날 걸 경기도지사 때 끄집어내는, 그렇게 여러 가지 네,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커피 같은 거 하면 많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차원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 후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맥락으로 네, 네, 네. 봐야지 그 한마디 꺼내가지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예. 저는 인권운동이 직업인데 저도 파시스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강의하다 이렇게 한 장면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했는데 안 돼요 빼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들려주면 뭐 꼼짝 없죠. 하여튼 뭐 지금은 이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조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대통령 선거에서도 조직이 최종 한 3~4%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붕 떠서 하는 선거운동 말고 이 연고자 찾기 하듯이 또는 그 당원 명부 이런 거 가지고 투표 동료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개떡이라는 이름이 좀 그러네요. 개떡이라는 저 구독자님 말씀이 김문수 35%도 대단하네 이러시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내란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네. 저 당의 후보 그것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봤고 저 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도 우리가 다 봤는데 또 35%가 찍겠다. 이거 비극 아니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 근원이 있습니다. 노태우 찍은 표가 36%예요. 네. 군사 정권에 그렇게 질렸는데도 36%를 찍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건 뭐 어느 사회든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세 추종적이고 그다음에 권력이 있는 곳에 빌붙어서 사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는 그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 또 하나는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탓도 있다고 봐요. 네. 민주당이 싫어서 죽어도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표를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이게 이제 적대적 하나의 지지층을 만드는 거. 적대적 지지층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증세하지 말자, 복수하지 말자, 국민의 합의 없는 남북관계 급진전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를 허물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 버린 우리 정치 풍토가 네. 35%의 이상한 국민들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근데 이거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네. 똑같이 국민으로서 어떻게 모실 건가. 그러니까 서로 경상도는 야 전라도만 발전시켜, 전라도는 경상도만 발전시켜 이러고 있다며요. 그렇죠. 어디 가보면. 네, 그게 안 돼.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라치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증세를 주장하기도 하고 복수하자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때로는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정치는 상대주의예요. 상황에 따라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맞는 거예요. 아. 그런데 성을 쌓아서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 편은 늘 지키지만 상대편은 늘 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정치는 성을 쌓거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정치는 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60이 다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진리는 늘 다르기 때문에 몽골 기병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늘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성을 쌓는 것은 오히려 성 안에 고립될 수 있다. 네. 이거 아주 상대의 목표도 생기고. 네, 새겨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순례길 벌써 9번째 진행되는 대한민국 대표 K 순례길입니다.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3일까지 서울은
1부터 7마디까지 22구간이 있고요. 울산길은 8마디 5구간이 있습니다. 부산길은 9마디 5구간이 있고요. 총 32구간, 봉화 가는 길 660여 킬로미터를 코레일을 따라 릴레이로 이어 걸으며 깨어있음을 바탕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고민하는 캠페인입니다. 참가비 아주 조금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 사전 입금하는데 참가 구간에 따라 로컬 프로그램 체험 혜택이 달라집니다. 노무현 순례길의 모든 비용은 산디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순례길 만들기와 함께 사는 공동체 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대표번호 알려드릴게요. 1661-5293, 1661-5293입니다. 더보기 댓글에 참가 신청 링크 달아놓으니까요. 또는 QR코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도 다가오는데 순례길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박진영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주변에 스픽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창익이었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